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6권,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차례입니다. 3페이지 차례, 7페이지 보토, 77페이지 원로, 163페이지 가속, 241페이지 파랑, 307페이지 젊은 독수리, 375페이지 어구해설, 395페이지 참고문헌 목록입니다. 보토입니다. 7페이지부터입니다. 보토, 신세계의 광대한 무대는 세계이다. 거기에는 전쟁으로 괴로워하는 벗이 있다. 비탄에 잠긴 어머니가 있다. 굶주림에 오는 아이들도 있다. 샘물이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듯 인간의 생명에서 솟아나는 자비와 영지의 샘으로 이 지구를 평화로운 낙원으로 영원한 보토로 바꾸어가는 휴머니즘의 승리를 우리들은 광선유포라고 부른다. 1962년 1월 29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중동으로 출발했다. 오전 11시에 하네다 도쿄 국제공항을 이륙한 SK 스칸디나비아 항공 984편은 첫 경유지인 필리핀 마닐라로 향했다. 이번 여행에서 정식으로 방문할 나라는 이란, 이라크, 터키, 그리스,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타이, 태국 이렇게 7개국이었다. 이렇게 7개국이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그 첫 번째 방문지였다. 방문 목적은 현지 해원을 지도하고 종교 사정을 시찰하는 곳이었다. 청년부장 아키즈케 에이스케, 청년부 간부인 요시카와 유스케, 그로케 아키라 이렇게 3명의 이사들이 동행하게 되었다. 신이치의 이번 중동 방문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당시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아랍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후에 일본 최초의 아랍어 사전을 집필, 편집하여 발간한 가하라자키 도라조라는 아랍 연구가였다. 신이치는 출발하기 이틀 전인 1월 27일 가하라자키와 처음 만났다. 이날은 세이쿄 신문사에서 동양학술연구소, 후에 동양철학연구소의 발족식이 있었다. 이 연구소는 1년 전 아시아 방문 때 신이치가 구상하여 제안한 것으로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 관련된 학술 자료를 수집하여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창가케가 설립하는 각종 문화단체의 성구가 되었다. 발족식에서 신이치는 이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학술 연구자를 배출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지성이 넘치는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구소 배지를 손수 건네주며 자기도 그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그것은 자신도 연구소의 일원이라는 자각으로 학술 연구자를 육성해 가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신이치는 발족식이 끝난 뒤 학회 본부에서 가하라자키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가하라자키가 속해 있는 조직의 간부에게서 아랍 전문가인 회원이 있으므로 격려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선두에 서서 학술 연구자 육성에 최선을 다했다. 가하라자키 도라조는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코스염을 길렀으며 당당한 체격에 쾌남한 인상을 풍기는 40대 후반의 장년이었다. 신이치는 가하라자키를 정중히 맞이했다. 중동 방문을 앞두고 아랍 사정이 밝은 가하라자키에게 여행에 대한 조언을 들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바쁘신 가운데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이치가 말하자 가하라자키는 억양 높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이번에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아랍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랍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가하라자키는 청년 시절 외무성 유학생으로 이집트로 건너가 카이로 대학 아랍어과를 졸업한 후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각지에 있는 일본 공관에서 근무하여 아랍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전쟁 후 관료 생활이 싫어 외무성을 그만두었지만 경제고와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아내와 아들은 결핵을 앓고 있었다. 가와라자키 일가의 어려움을 보다 못한 친척이 그의 아내에게 먼저 불법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1953년 여름 아내는 신심을 시작했으며 그 아내의 권유로 가와라자키도 다음해 4월에 입회했다. 그러나 학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 무렵 아랍의 석유 자원이 일본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가하라자키도 어느 석유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다른 석유 회사에 스카웃되어 마침내 조사 팀원으로 다시 아랍의 사막을 활보하게 되었다. 일본 최초의 아랍 유전 개발에도 종사해 왔으며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도 강사로서 아랍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가하라자키는 상기된 얼굴로 중동의 정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잘 아시겠지만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진 아랍 제국을 둘러싼 동서양 진영의 쟁탈과 충돌에 있습니다. 아랍 제국은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독립도 늦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아랍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흐름이 있으며 그것이 민족주의의 대두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슬람교를 근본으로 아랍의 결속이 강해지면서 한편에서는 유대교 나라인 이스라엘과 대립의 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랍 연합공화국에서 시리아가 탈퇴하는 일도 있어 아랍이 단결을 도모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석유를 발굴하여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아랍은 동서냉전, 민족 분쟁, 종교 분쟁, 계급 투쟁과 같은 모든 대립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또 이미 UN에 가맹한 AA,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은 48개국을 헤아리며 그 중에서도 아랍 제국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아랍의 동향이 세계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본의 관료나 정치가 그리고 경제인까지도 아랍을 단순히 석유를 거래하는 대상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유 확보에 영향이 없다면 아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죠. 정말이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일본인은 아랍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중동과 동쪽에 있는 일본은 더욱 깊은 교류를 통해 서로 상대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국경을 초월한 인간 연대가 생겨나고 그것이 세계로 넓혀지면 평화의 기초가 구축되리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야마토 신시가 말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당신이 아랍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랍을 방문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평화라 해도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중요합니다. 나는 아랍과 일본 사이의 평화 문화교류의 길을 개척해 두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구미의 문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구미만이 외국이 아닙니다. 아랍에는 아랍의 문화가 있고 일본이 배워야 할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야마토 선생님. 이가에 미소를 지으며 가하라자키의 눈은 빛났다. 두 사람의 대화는 활기를 띠었고 마음은 강하면서도 격렬하게 공명해 갔다. 신이치는 말했다. 실은 조금 전 동양학술연구소라는 연구기관의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동양을 중심으로 세계의 문화와 종교, 민족성을 연구하여 인간과 인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밑거름으로 삼아 동양,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동양학술연구소는 창각회가 만든 것입니까? 가하라자키는 물었다. 시에치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학회가 모체가 되어 설립한 학술연구소입니다. 인류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나 민족의 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사명은 민중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창각회입니다. 시니치의 말을 듣자 가하라자키는 허리를 펴고 무릎 위에 양손을 모았다. 야마토 선생님, 아무래도 저는 창각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신앙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며 권유만 하는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딘지 모르게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병이 낫는 일도 있을 수 있으며 소위 공독이라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회가 평화라는 과제에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 도전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화를 입으로 말하는 종교에는 많지만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탐복했습니다. 실은 오늘도 아내에게 야마토 선생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니 꼭 가라는 말을 듣고 아내의 체면을 생각해서 왔습니다. 야마토 선생님께서 아랍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 아내가 신세지고 있는 교단의 회장이니 한 번쯤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나 경솔했습니다. 스스로 확인도 하지 않고 편견으로 학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하라자키는 이렇게 말하며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것을 제지하며 신씨가 말했다. 진실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가하라자키 씨는 근행을 한 적도 없겠군요. 예, 이름뿐인 회원이라서. 야마토 신씨는 불법에 관해서 잘 알아듣도록 말해갔다. 불법은 모든 인간이 본래 존귀한 부처이며 모두 평등하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 평등을 설하는 휴머니즘 사상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의 자비와 지혜 그리고 생명력을 용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인간에게는 각자의 이상이 있는가 하면 신념도 있습니다. 모두 그것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자비를 가지고 타인을 대하려 하지만 그 마음과는 반대로 자칫하면 이기적인 삶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요? 또 인생에는 좌절도 있으며 막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강인함으로 그것을 당당히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행불행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불법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하라자키 도라조는 온순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은 지금 저도 정체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생을 아랍을 위해 바치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혼자만 분주한 느낌입니다. 일본인이 아랍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사업이나 문화교류를 제안해보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나약해져 버립니다. 시이치는 힘주어 말했다. 가하라자키 씨, 부인께서 당신에게 신앙을 권유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랍에 거는 남편의 꿈이 어떻게든 실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인께서는 아랍을 생각하는 한결같은 당신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하라자키 씨는 예전에 외무성을 사직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에도 아마 부인께서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당신을 뒷바라지해 오셨을 겁니다. 가하라자키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많은 고생을 시켰습니다. 몸도 약한데 불평 한마디 없이 가난한 살림을 꾸리며 잘 인내해 주었습니다. 부인의 소원은 아랍에 공헌하겠다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막힘이 있어도 불법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야마토 신씨는 진지했다. 가하라자키 도라조라는 아랍을 사랑하는 인재가 크게 성장해 활약해 주기를 바라며 신씨는 말을 이었다. 인간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당신의 사명은 일본과 아랍을 맺는 우정과 문화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정치가도 아닌 일개 민간인으로 아랍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학생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아랍 문화와 마음을 전해간다면 미래 교류의 대도는 반드시 열려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정열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열은 인간을 촉발시키며 점점 전파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약한 당신의 말을 듣는다면 부인께서 슬퍼합니다. 약함은 불성실로 이어집니다. 어느 사이엔가 콧수염을 기른 아랍 캐나마의 눈에 굵은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신실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큽니다. 인간의 마음에 휴머니즘을 키우고 평화의 길, 문화의 다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나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한정된 생애를 함께 인류 평화를 위해 미래를 위해 바쳐가지 않겠습니까? 가하라자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 아랍어 사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는 아직 아랍어 사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출판사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로 출판하게 됩니다만 어떻게 하든 이 사전을 완성하여 야마토 선생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후세를 위해 빛을 비추는 존귀하고 위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눈앞의 손익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구자가 하는 일이란 그 당시는 무시당하고 혹은 비판당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용기가 솟는군요. 시니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가와라자키 씨는 불가사의한 분입니다. 아랍인보다 더 아랍인답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아랍인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가하라자키는 큰 소리로 웃었다. 호쾌한 웃음이었다. 또 상쾌한 웃음이었다. 야마토 신시는 가하라자키 도라조에게 아랍의 기후나 풍토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관한 조언을 듣고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날 가하라자키는 집에 돌아오자 곧바로 불단 앞에 앉아 제목 삼창을 했다. 그리고 가족에게 선언했다. 오늘부터 나도 신심을 하겠다. 고집이 센 아랍 케나마는 그날을 계기로 일기당천에 광포의 케나마로 변모해 갔다. 신실은 비행기 안에서 가하라자키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금부터 방문할 아랍 나라들을 마음에 그렸다. 탑승기가 첫 경유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1월 29일 오후 2시가 지나서였다. 하네다를 출발한 지 4시간 이상이 지났다. 공항 대기실로 옮겨 3, 40분 기다리게 되었다. 도쿄의 날씨는 도로에 살얼음이 얼고 길 가는 행인은 외투깃을 세워야 할 정도로 추웠으나 마닐라는 섭씨 26도로 무더웠다. 겨울 신사복을 입은 일행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자주 시원한 주스를 마셨다. 신실은 동행한 청년들에게 물었다. 이것으로 필리핀 멤버가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지. 필리핀에는 지난해 5월 마닐라 지구가 결성되었다.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대답했다. 예, 해외국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경과해도 멤버들은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기군. 밖을 좀 살펴봐 주지 않겠나? 그렇게 아키라는 멤버를 찾으러 갔으나 얼마 후 돌아왔다. 멤버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씨는 아직 필리핀 동지와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런 만큼 이곳에서 멤버들과 만나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인간이 분발하는 것도 퇴전하는 것도 거의 한순간의 일이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강한 일념이 정해지고 그것이 큰 새처럼 스스로 비상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 한순간의 일념이 잘못되어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대화에 온 정력을 기울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벗을 격려해 가자고 결의하고 있었다. 이윽고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아쉽군.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며 휴게실을 나왔다. 일행이 밖으로 나와 탑승기를 향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뒤돌아오자 환송대 위에서 힘차게 손을 흔드는 몇 사람이 있었다. 서툰 일본어로 센세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신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필리핀 멤버들이었다. 신씨도 걸음을 멈추고 크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여러분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다시 만납시다. 신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는 손을 흔들었다. 신씨가 탑승하고 밖을 내다보자 멤버들은 여전히 팔이 떨어져라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도 이륙할 때까지 손을 계속 흔들었다. 탑승기가 이륙하자 옆자리에 있던 아키즈케 에이스케가 신씨에게 말했다. 멤버들은 휴게실에 들어온다고 한 것 같습니다만 아마 안까지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랬겠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적은 수의 동지들은 서로 의지하며 신심에 힘써왔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날을 학수고대하며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휴가를 얻어서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신씨는 멤버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워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한 마음에 살을 애는 듯한 괴로움마저 느꼈다. 그런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벗의 건강과 건투를 기념하며 계속 제목을 보냈다. 마닐라를 떠난 지 3시간쯤 후에 다음 경유지인 태국의 방콕에 도착했다. 방콕에도 지난해 5월에 지구가 탄생했다. 신이치는 이곳에서도 멤버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제트기에서 내리자 열기가 일행을 엄습했다. 기온은 섭씨 32도였다. 신이치는 공항 로비에서 10여 명의 멤버들과 만나 함께 공항 레스토랑에 들어가 간담했다. 멤버들 중 3사람은 최근에 신심을 시작했으며 그중 한 남성은 어제 입회를 결의했다고 한다. 여자부터 5명 있었다. 신이치가 태국을 처음 방문하고 약 1년, 이 땅에도 동지는 착실히 육성되기 시작했다. 야마토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동지도 적고 불안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걱정 없습니다. 앞으로 태국은 홍콩과 나란히 동남아시아 광포의 중심지가 될 나라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전력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출발해야 합니다만 이란, 이라크, 터키, 그리스, 이집트, 파키스탄을 방문한 다음 다시 태국으로 오겠습니다. 그때는 방콕에서 하룻밤 묵기로 되어 있으니 좌담회를 열기로 합시다. 태국 부인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얀 미야코 라이즈라는 인부복을 입은 여성이 기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방콕에는 21세대의 멤버가 있습니다만 자담회 때는 오늘 오지 못한 분도 반드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신이치가 말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머지않아 출산하시겠군요. 예, 절대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건강한 아기를 낳으세요. 어쨌든 모두에게 무리하게 시키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은 일체 삼가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학해를 인식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비상식적인 언행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것이 학해의 진실한 모습이며 불법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와 풍속, 습관을 잘 감안해서 어디까지나 상식 풍부한 신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회가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오해를 단 한 번이라도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광선유포는 10년, 20년 늦어질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자기만족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긴 안목으로 보고 철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가 중요하며 그 지혜는 강한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신씨는 리더에게 배려의 마음이 결여되어 해외에서 쓸데없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있는 멤버가 가장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태국 멤버들과 대화하는 동안에 탑승 대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시간은 괜찮은가? 야마토 신씨가 동행한 청년들에게 물었다. 그렇게 아키라가 손목시계를 보며 깜짝 놀라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곧 출발 시간입니다. 그런가? 그럼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자담회에서 만납시다. 신씨는 이렇게 말하고 태국의 동지들에게 이별을 고했다. 같은 비행기에 승객이 대기하고 있던 휴게실에 돌아오자 이미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항 시계 바늘은 정확히 예정된 출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행은 탑승기를 향해 서둘렀다. 30도를 웃도는 더위로 모두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설마 출발해버린 것은 아니겠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말했다. 그러자 구로키 아키라가 대답했다.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은 일본과 달라서 시간만큼은 분명히 하거든요. 도중에 공항 직원이 일행의 모습을 보자 서두르라며 손짓을 했다. 모두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 요시카 유스케가 말했다. 직원이 빨리 오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 괜찮은가 보군요. 비행기는 신이치 일행이 탑승하자 곧 문이 닫혔다. 잠시 동안 모두 숨을 헐떡였다.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조금 더 빨리 저희들이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해외에 나오면 누가 비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모두 만사태평이거든. 방콕까지 와서 마라톤을 하다니 최고의 추억이 되겠군. 신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모두 웃었다. 동행한 멤버가 탑승 시간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면 신씨는 그것을 엄하게 지적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씨는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주고 싶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기분 좋게 의욕을 가지고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탑승기가 다음 경유지인 인도의 캘거타에 도착한 것은 방콕을 출발한 지 약 2시간 반이 지나서였다. 캘거타에서도 몇십 분간 대기한 후 다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네 번째 경유지인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도착했다. 이곳을 이륙하면 마침내 첫 방문국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다. 테헤란에는 현지 시간으로 1월 30일 새벽 1시경에 도착했다. 도쿄와 테헤란의 시차는 5시간 반이므로 일본은 오전 6시 반경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을 출발하여 19시간 반이 경과한 셈이다. 공항에는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우에노 요리코라는 학회원과 그녀의 남편인 히데오가 마중 나와 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일 관계로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었다. 남편은 아직 입회하지는 않았으나 아내의 시당에는 협조적이어서 테헤란 안내를 자청해서 맡아주었다. 일행이 숙소인 다르반드 호텔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가 지나서였다. 이란권에 위치한 테헤란은 해발 1200m나 되며 더구나 새벽이 가까워서인지 생각보다 춥고 공기는 건조했다. 일본을 출발한 지 불과 만 하루 만에 꽤 심한 기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날이 밝자 시가 저편에는 흰 눈으로 뒤덮인 산들이 줄지어 있었다. 야마토 신씨는 호텔 테라스로 나가보았다. 이 테헤란은 1943년 11월 28일부터 4일 동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수상, 이렇게 3개국 순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테헤란 회담을 했던 곳이다. 이 회담에서 영미 두 나라에 의한 북프랑스 상륙작전 등을 의논한 것 외에도 독일 항복 후 소련은 신속히 대일전에 가담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정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회담은 주로 소련 대사관에서 했지만 이 다르반드 호텔도 이용했다고 한다. 18년여가 지난 지금 그 3개국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세계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냉전이라는 새로운 비극의 와중에 처해 있다. 그 3개국 순회가 무력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했지만 지금 신씨는 인간의 정신력으로 인류 융합과 영원한 평화를 개척하기 위해 이 테헤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중동 방문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것은 멀고 먼 도정이지만 단연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신씨 자신이 정한 사명의 길이었다. 일행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일본으로 테헤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의 전보를 쳤다. 얼마 후 우에노 히데오가 일행을 안내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아내인 요리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씨가 물었다. 부인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에노의 이야기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다. 이날 우데오 히데오의 안내로 테헤란 거리를 시찰했다. 거리에 오가는 여성들은 이슬람교도의 전통 의상인 차도르라는 검정 천으로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일제히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슬람교가 민중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일행은 18세기 말 테헤란을 수도로 정한 카자르 왕조의 창시자 아가 모하마드가 작공한 골레스탄 궁전, 장미 궁전과 왕실 소정의 보석 등을 전시하고 있는 이란 중앙은행의 지하실, 바자르 시장 등을 견학했다. 궁전의 호화스러움은 물론이거니와 활기찬 바자르를 통해 신이치는 민중의 활력을 느꼈다. 자동차로 시내를 돌면서 신이치는 안내해주고 있는 우에노에게 부인
요리코의 상태를 물었다. 우에노는 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정신적인 데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한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듯했다. 신실은 말했다. 혹시 댁에 들를 수 있다면 부인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야마토 선생님께서 오신다면 아내도 매우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바쁘신 선생님께 그런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확실히 이날 신이치의 스케줄은 꽉 차 있었다. 아직 박물관 시찰 외에도 대객 전에 사용할 페르시아 융단구이과 일본 상사의 주재원들과 회담도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이런지하에 대답했다. 제가 방문한 최대 목적은 그 나라에 있는 회원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인은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만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신이치 일행이 우에노의 자택을 방문하자 아내인 요리코는 황송해하며 말했다. 어머나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일부러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내도 못해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에노 요리코는 기쁜 듯이 웃고 있었으나 안색은 창백했다. 신이치는 말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잠깐 문병차 들렸을 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함께 제목을 부르시죠. 예. 신이치의 도사로 창제를 시작했다. 불과 10분 정도였지만 신이치는 강한 일념으로 진지하게 요리코의 건강을 기원했다. 창제가 끝났을 때 요리코의 뺨에 빨갛게 혈색이 돌고 있었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그녀를 감싸듯 말했다. 이란은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기후도 습관도 다릅니다. 부인께서는 이런 곳에 오고 말아 정말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곳이 저에게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떤 점이 맞지 않다고 느끼시는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도 없고 남편이 우에노 히데오가 곤혹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내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일이 끝나려면 적어도 1,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신이치는 위로하듯 요리코를 보며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는 줄곧 괴로워하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어디에 있든 괴롭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그곳에서 뜻을 세우고 기쁨과 충실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일념이며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초대이자 마키코치 선생님은 전시 중 감옥 안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에도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란은 멀고 생활하기 힘든 곳이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비행기로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까운 곳이 아닐까요? 애당초 이 지구 자체가 대우주에서 보면 아주 작은 별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작은 섬이 일본입니다. 그런 작은 섬에 일생 동안 갇혀 사는 것보다 10년이나 20년 정도 넓디 넓은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편이 훨씬 즐거운 일이 아닐까요?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열어갈까? 거기에 불법자의 실천이 있고 또 그것이 창각의 발전의 원천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우에코 요리코의 심중을 헤아리며 최선을 다해 격려했다. 인간이 비관적으로 변하면 마음은 짙은 구름에 가려 기쁨도 즐거움도 희망의 빛도 자기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불법은 최고의 낙관주의입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사바세계에 적강토가 있다고 가르치며 어떠한 악인도 또 불행해 오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망은 없습니다. 믿는 것은 무한한 희망을 향한 가능성을 여는 무한한 희망입니다. 당신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그 이상과 이 태어난 생활을 비교하면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에 있을 때도 그 나름대로 고뇌나 괴로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에노 요리코를 대신하여 남편인 히데오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아내는 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고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도 노력했고 어머니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라 스스로 노력해서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고 침울해져 버립니다. 신이치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인,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이상적인 생활 환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내인 자신은 이렇게 해야 하고 시어머니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혹은 생활 환경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머릿속에 이상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관념의 잣대에 현실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상과 관념의 적도에 정확히 맞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고 거듭 실망하게 되어 불평불만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벚나무를 기준으로 매화나무를 보고 이상한 벚나무라고 낙담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머릿속에 미리 정해놓고 기준에 구애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자유롭게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테헤란에서의 생활이 익숙치 않아 틀림없이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 있더라도 많든 적든 어려운 일이나 싫은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던 마찬가지입니다. 100% 훌륭한 환경도 없으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은 일본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현실인 이상 먼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문에도 여실직연, 즉 실과 같이 직연한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관념적인 기준에 집착하여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며 무엇인가 좋은 면을 즐거운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자기 힘으로 타인을 부러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직시하고 장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성장시켜가면 됩니다. 거기에 가치 창조도 있습니다. 우에노 요리코가 입을 열었다. 분명히 야마토 선생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역시 싫은 마음이 앞서고 맙니다. 부인, 그러니까 신심이 중요합니다. 정체를 느끼면 제목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목을 부르면 자기도 환경도 있는 그대로 응시할 수 있으며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자기에게 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란에 온 사명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무엇인가 사명 같은 것이 있어서인가요? 물론입니다. 사명이 없는 불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관계로 이란으로 오는 일본인은 점차 많아집니다. 학회원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당신처럼 전혀 모르는 나라에 왔다는 것에 쓸쓸함을 느끼는 여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란에 거주하는 선배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란에 우정의 모종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일본인 중에서도 이곳에 와 있는 극소수의 사람뿐이라는 점입니다. 당신과 이란 사람들이 우정으로 맺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일본을 가깝게 느끼고 다른 일본인에게도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우정과 신뢰의 연대는 국가라는 벽을 초월하여 세계에 맺어갑니다. 일본과 이란, 그리고 세계 평화를 생각할 때 이보다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 주위에 많은 우정의 모종을 심고 소중하게 키워가면 이란도 반드시 실록이 우거진 마음의 오아시스가 될 겁니다. 요리코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신이치도 미소를 지었다. 진실한 불법은 언젠가 다른 곳에서 행복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한 법입니다. 그 행복을 낳는 힘은 당신 자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일본을 떠나면 불행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어도 불행으로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외에도 충실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한한 희망이며 무한한 활력입니다. 자기의 일념 여하에 따라 어떠한 환경도 최고의 보토가 됩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 테헤란에서 행복의 여왕이 되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쾌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의 볼에는 감격의 눈물이 빛났다. 남편 히데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신실을 말했다. 테헤란은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경치도 옹대하며
이처럼 맑은 하늘을 일본에서 보기란 좀처럼 어렵습니다. 이 푸른 하늘을 즐기고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행복의 노래를 연주해 주세요. 헤어질 때 함께 제목 삼창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찬 결의의 울림이 있었다. 시인치 일행은 박물관을 관람한 후 일본 상사 주재원들과 한동안 간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대객전에 사용할 페르시아 융단을 사들였다. 이렇게 테헤란에서의 하루는 조금의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밤에는 야마모토 신이치 방에 모여 늦게까지 이란에 대한 감상을 서로 이야기했다. 신이치와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는 인도에서 이슬람교의 모스크, 이슬람교 예배당을 시찰했으나 요시카 유스케와 구로키 아키라는 이슬람교를 처음 접한 만큼 놀라움도 큰 듯했다. 요시카는 기세 있게 이야기했다. 우리들의 근행은 아침 저녁으로 2번인데 이슬람교의 예배는 하루에 5번이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거르지 않고 엄수하고 있는데 놀랐습니다. 또 여성은 이슬람 전통을 지키기 위해 차도르라는 검정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슬람이면 칼이냐 코란이냐라는 말이 떠올라 두려운 종교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슬람교 나라에 와보니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요시카와의 이야기를 듣고 신실히 말했다. 그 말은 이슬람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개종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냐라고 강요했다는 뜻으로 유럽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에는 적지 않은 오해가 있다. 이슬람은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한편으로는 이교도에 대해 상당한 관용이 있었던 것 같다. 이슬람 교도로 개종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는 등의 의무를 다하면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한다. 분명히 코란에서도 종교는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요시카와가 대답했다. 그랬었군요. 그것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게 단지 무력만으로 종교를 내 세계에 넓히고 유포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가르침이 넓혀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회도 세계의 종교에 대한 견실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령 하나의 말이라도 누가 했는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그 진위를 판별해야만 한다. 영국의 문인이 칼라일도 영웅과 영웅 숭배 속에서 마호메트를 한 사람의 영웅으로 묘사했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세기 중엽이었지. 당시 유럽에서는 마호메트를 대악인처럼 적대시했었다. 그러나 칼라일은 한 인간으로서 진지함과 성실함이 없었다면 십수세기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신앙할 리가 없다고 간파하고 있었다. 학회도 부의금을 가르친다든지 선조의 위패를 태워버린다든지 폭력 종교라는 말을 들어왔으나 전부 사실 무근의 증상이지 않은가. 결국 학회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기 위해 퍼뜨린 유언비어였지. 마키구치 선생님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사실을 바르게 파악한 다음 평가하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대화는 자연히 이슬람교를 테마로 진행되었다. 이슬람교의 개조 마호메트, 무하마드, 매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 마호메트는 서기 570년경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쿠라이시족의 하심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으며 6살 때 어머니마저 여의고 고아가 되었다. 그 후 돌봐주시던 할아버지마저 타계하자 그는 숙부인 아부탈리브 밑에서 자랐다. 숙부의 보호를 받았다고는 해도 생활은 가난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그는 당시 아랍의 관습으로 인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침내 그는 메카 상인이 파견한 대상에 가담하여 상인으로 일하게 된다. 장사 수완도 있고 일도 잘하는 착실한 젊은이였던 것 같다. 그는 아민,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렸다. 그 후 상업상의 교자로 알게 된 부유한 미망인 하디자와 결혼한다. 마호메트는 25세, 하디자는 40세 때였다. 결혼으로 마호메트는 유복한 상인이 되었으나 생활 자체는 지극히 평범했다. 다만 한 가지, 언제부터인지 메카 근교의 히라산 동굴에 들어박혀 명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을 하던 중 인생을 일변시키는 불가사의한 체험을 한다. 천사를 통해 신의 말을 들었던 것이다. 이른바 신의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그때 마호메트는 40세였다. 처음 그는 악령에 홀린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신의 계시라고 믿고 그에게 확신을 준 사람은 아내 하디자였다. 이 불가사의한 체험은 몇 번이고 되풀이되고 마호메트는 자신이 계시를 전하는 신의 사도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슬람교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핵심은 무엇이었던가? 요약해서 말하면 유일신주와 알라와 사도 마호메트를 믿으라는 것이다. 원래 이슬람이라는 말은 유일신에 대한 절대적인 기의와 복종을 뜻하며 스스로 모든 존재를 유일신의 손에 맡긴 사람을 무슬림, 이슬람 교도라고 한다. 이 유일한 창조신인 알라는 유대교나 기독교의 신과 같은 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호메트는 자신을 모세나 예수처럼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의 계보에 오른 자로서 마지막 예언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호메트는 자신을 모세나 예수처럼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의 계보에 오른 자로서 마지막 예언자라고 생각했다. 또 이슬람교에서 신의 계시를 기록한 가장 신성한 계전으로 코란 외 구약성서, 모세 오서, 시편, 신약성서의 복음서도 포함하고 있다. 마호메트는 처음부터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다는 의식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3년 후 그는 널리 일본 사람에게도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종교 상식에 대한 불선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 당시 일반적으로 아랍인의 종교는 다신교이며 또 부족의 간습이 선악을 가리는 기준이었다. 그리고 고귀한 혈통인지 아닌지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유일신 알라에 대한 복종을 호소함과 동시에 인간의 고귀함은 혈통 따위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에 따라 결정되며 어떠한 인간도 알라 밑에 평등하며 모든 동포라고 주장해갔다. 인간의 가치를 혈통, 출생과 같은 외적인 요소의 근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내적인 것에서 발견했던 점에 마호메트의 탑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석존이 사람은 출생에 의해 바라문, 고귀한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바라문이 된다고 했던 말과 상통하는 데가 있다. 그것은 실로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외침이었다. 이윽고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해갔다. 그가 전하는 신의 말은 격렬했으며 타협을 허용하지 않았다. 메카에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건립했다는 카바라는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의 최고신은 본래 알라로 되어 있었으나 여러 신들의 우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이 신전에는 아랍 각지에서 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것이 메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알라 이외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를 강경하게 부정했다. 메카의 지도자들은 마호메트의 주장이 확대되어 자기들의 입장과 이권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마호메트를 선조 전래 신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박해로 인해 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는 그 신도들을 기독교 나라인 아비시니아, 현재 에티오피아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박해는 마호메트의 일족 하심가에까지 미쳤으나 가장인 숙부 아부 탈리브는 마호메트를 끝까지 지켜주었다. 그런데 619년 사랑하는 아내 하디자와 숙부 탈리브가 차례로 세상을 떠난다. 가장 큰 후원자를 이룬 마호메트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메카에서 포교하기도 어려워졌다. 고향 마을은 개척자인 마호메트라는 존재를 용납하지 않았다. 또 근교 마을에서도 포교를 하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쫓겨나야만 했다. 마침내 그는 새로운 천지를 찾아 메카에서 300수십 킬로 북쪽에 있는 야스리브 마을로 옮길 것을 결심했다. 622년 마호메트는 우선 70여 명의 신도를 야스리브로 가게 했다. 그는 제일 마지막에 메카에서 탈출하지만 이미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어 동굴에 몸을 숨기며 추격을 피했다. 야스리브는 오아시스 마을이었다. 그곳에서는 오랜 세월 아랍 부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사람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수습할 지도자를 고대하고 있었다. 마호메트는 지도자로 추대되고 이곳에서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 움마가 탄생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해지라 이주이며 이슬람력은 이 해를 원년으로 삼고 있다. 또 야스리브는 예언자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메디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호메트는 신천지 메디나에서 종교상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으며 또 조종자, 재판관, 입법자이기도 했다. 당연히 그는 공동체의 존속에 관계되는 대사에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필요에 따라 문제에 대처하는 신의 계시를 차례로 전해갔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도의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도덕적인 규범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그 가르침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영위되어 간다. 그것이 후에 이슬람법, 샤리아로 자리잡게 된다. 이슬람교에서는 성과 속, 즉 개인의 신앙, 차원과 일상생활에서 국가 운영에 이르는 세속 차원이 일체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종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모든 생활의 규칙이 되어 공동체와 국가의 법률이 되어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해 간 데에 이슬람교의 특징이 있다. 또 성속 양면에 걸친 지도자층은 존재해도 세속을 따른 성직자 제도를 두지 않았다는 점도 이슬람교의 특색이다. 마호메트는 이 새로운 공동체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그것을 저지하는 적과는 철저하게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이른바 성전 지하드이다. 그는 카바 신전에 있는 메카를 비롯하여 여러 부족에게 싸움을 걸었다. 메디나 이주 622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전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막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식량 확보조차 어려웠으며 다른 부족이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사막에서 자기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630년 메카의 세력을 압도하게 이룬 마호메트는 대군을 이끌고 마침내 고향 메카로 개선한다. 그는 곧바로 카바 신전에 안치된 몇백 개의 우상을 남김없이 파괴했다. 이윽고 마호메트를 계속 거부해온 메카 사람들로 차례차례 이슬람교에 기이했다. 그런데 마호메트는 메카를 정복할 때에도 주민 감정을 염려하여 관대한 정책을 취해 주민을 협력자로 만들었다. 그의 최대 목표는 적마저도 아군으로 만드는 것에 있었을 것이다. 그 후에도 그는 아랍의 다른 부족과 동맹 관계를 맺어 그의 영향력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미쳤다. 632년 3월 마호메트는 스스로 메카 순례를 주의했다. 그러나 순례를 마치고 메디나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병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인 6월 8일 60여 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게 된다.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가 아라비아 반도에 넓혀지기까지는 불과 20여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의 큰 힘을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창시자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동요가 심했던지 마호메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일어선 사람이 마호메트의 첫 번째 장년 신도로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조언자였던 아부 바크르였다. 그는 만일 그대들이 마호메트를 숭배하고 있다면 분명히 마호메트는 죽었다. 그러나 만일 신을 숭배하고 있다면 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타파하여 신앙에 눈을 뜨게 했다. 또 그는 마호메트의 계승자 하리파 즉 칼리프로 뽑힌다. 그리고 부족의 반란이 계속되는 최대의 난국을 과감하게 뚫고 전체를 정리해갔다. 스승이 죽은 후 그 진실한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희망을 내걸고 일어서는 제자가 있어야 영속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아부바크르를 초대 칼리프로 하여 제4대 알리 마호메트의 사이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한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함께 행동했던 직제자, 장로에 의한 통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마호메트에 대한 신의 계시를 수집한 코란이 현재의 형태로 편찬되었다. 문자로 원전을 남겼기에 이슬람교는 한 시대의 종교로 끝나지 않고 후세에 전해지는 확실한 규범으로 만들어져
세계 종교로서 오늘날에 이어져 왔다고 해도 좋다. 이슬람은 그 후에도 세력을 확대하여 이집트를 지배하에 두고 사산왕족 페르시아도 멸망시켰다. 그러나 661년 제4대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되고 정통 칼리프 시대는 막을 내린다. 시대가 바뀌어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되면서 이슬람 세력의 범위는 중앙아시아, 서북인도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750년에 탄생한 아바즈 왕조는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여 강대한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 당시 세계 최대의 번영을 구가한다. 야마토 신시는 동양한 청년들에게 이슬람교의 역사와 개요를 말한 후 다시 이슬람 문명이 유럽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 갔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유럽 문명의 발전은 이슬람 문명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슬람 문명이 유럽 문명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학자가 많다. 예를 들면 아라비아 숫자가 그렇고 알코올이나 알칼리도 아라비아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인류사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화약, 나침판, 제지법도 중국에서 이슬람 세계를 경유하여 유럽에 전해졌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는 천문대나 대학도 있었으며 가장 진보된 문명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이슬람이 고대 그리스의 지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유럽에 전했다는 사실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기들의 과거의 지적 유산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로키 아키라가 질문했다. 그런데 이슬람이 어떻게 그처럼 우수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이군. 모두 함께 생각해보자. 아키즈키 군은 어떻게 생각하나? 신시는 청년부자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물었다. 글쎄요. 조금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교와 생활 전반이 일체였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각으로 말하면 신심즉 생활과 같은 자세가 배양되어 그것이 우수한 문명을 창조하는 에너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만 신시는 미소 지었다. 신심즉 생활이라는 말은 학회원으로서는 알기 쉬운 말이군. 그것에 가까운 사고방식이 사람들 속에 확립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네. 그런데 국가 본연의 모습이나 세세한 생활 규범이 종교상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그 가르침이나 이상을 실생활에 반영시킬 수 있지. 또 앞으로 그런 종교 본연의 자세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슬람교는 생활 전반에 걸친 종교상의 규범이 사람들의 향상적인 생활 방식으로 이어져 당시 우수한 문명을 창조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청년들의 눈은 빛났다. 그들의 가슴에는 야마모토 회장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새로운 테마를 생각하는 기품이 넘치고 있었다. 테헤란의 한 호텔방은 어느새 대학 세미나를 연상케 했다. 동행한 청년들은 노트나 메모지를 꺼내들고 신시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신시는 말을 이었다. 역시 카일랄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슬람 사상에는 세계는 그 자체가 기적이며 신성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본래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문화를 긍정하는 동시에 이슬람의 위강이 미치는 세계를 장엄하게 장식하려는 생활 태도를 강하게 촉구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슬람에는 전통적으로 지식 탐구는 신도의 의무라고 가르쳤던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이슬람은 어느 면에서 지식을 중시하는 종교였다고 할 수 있으며 거기에 고도의 이슬람 문명을 낳은 연원이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요시카 유스케가 질문했다. 그러나 유럽 등 기독교 세계에서는 마호메트나 이슬람교에 대한 평가를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호메트에 대해서는 괴물이나 악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신실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중요한 질문이네. 이것은 추측이지만 역시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교의 급속한 확대를 두렵게 여겼던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네. 더구나 이슬람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올바른 인식이 없었던 탓도 있었을 테지. 여러 경위가 있겠지만 결국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립의 틈을 깊게 해버렸다고 할 수 있지. 또 중세 유럽은 문명적으로도 이슬람에 뒤졌을 만큼 질투도 있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두려움과 오해, 그리고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항상 증오와 편견을 만들어낸다. 학회에 대한 비난 중상도 모두 거기에서 나온다. 이것이 세계에 공통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질문했다. 그렇다면 마호메트의 진실한 인간상은 어떠했을까요? 역시 상당히 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난 적이 없으니 알 수 없지.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신실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전기등을 보면 용모는 수려하고 넓은 이마와 갈색을 띤 검은 눈, 검고 큰 눈, 그리고 매부리 코에다 턱수염과 콧수염도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어깨와 가슴이 넓고 걸음걸이도 빨랐던 것 같다. 또 언제나 웃는 얼굴로 부침성 있고 대응도 정중했다고 한다. 물론 마호메트는 강한 신념을 간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엄격하고 때론 격렬한 정열로 부딪힌 적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기간에 아라비아 반도로 세력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다. 능력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큰 매력이 있었을 것이다. 먼저 그는 모두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채택했으며 또 뛰어난 전략가였다. 메카군을 주력으로 하는 1만 명의 연합군이 메디나를 공격해왔던 적이 있었다. 그대로 싸움에 임한다면 병력면에서 열세인 메디나군은 단숨에 공격당하게 된다. 이때 마호메트는 도랑을 파도록 지시한다. 당시 아랍에서는 전례가 없던 작전이었다. 이 도랑을 이용한 전투가 효과를 거두어 연합군은 약 2주일 동안 메디나를 포위했지만 끝까지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 뿔뿔이 흩어져 메디나를 떠나야 했다. 또 마호메트가 끈기가 있으며 생각이 있고 먼 장래를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는 얼핏 보기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협상에 메카와 맺어 서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메카의 실정을 파악하고 군사력을 강화한다. 그렇게 하여 때를 만들고 때를 기다렸다가 전투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메카를 정복했던 것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주민의 감정을 적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메카 사람들에게도 안심을 주고 신뢰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했다. 오직 무력이나 권력만으로 인간을 진심으로 따르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민중을 비롯하여 적이었던 사람에게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아랍을 통일할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마호메트는 치밀함과 정열을 겸비하고 있었으며 밝고 성실했으며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정계에 의하면 그는 마늘 등을 사용하여 냄새가 심한 요리는 권해도 먹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남과 비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독한 입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배려이다. 또 악수를 할 때도 자기가 먼저 손을 놓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도 고아로서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아에게 친절하라고 항상 가르쳤다. 작은 새가 죽어 슬퍼하는 어린이를 열심히 위로하며 격려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세세한 마음이 엿보이는 에피소드가 바로 그의 인간성을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밤은 점점 깊어갔으나 야모트 신씨의 방은 언제까지나 불이 켜져 있었다. 신씨와 청년들의 열렬한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렇게 아키라가 말했다. 지난해 가을 유럽에 동행했을 때 선생님은 파키스탄에서 불교와 기독교, 불교와 유대교, 불교와 이슬람교 등과도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 그것은 시대의 요청이며 필연이기 때문이지. 그렇게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거듭물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신의 유일 절대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슬람교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요? 신씨는 구로키를 타이르듯 말했다. 구로키군, 왜 그렇게 결정해버리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다. 자기 선입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슬람교와 대화한다고 해도 꼭 종교상의 교의를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같은 인간으로서 먼저 대화할 수 있는 문제부터 이야기해 가면 되지 않겠나. 문화나 교육에 대해서라도 좋다. 혹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평화의 방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도 좋다. 문화의 향상이나 평화를 바라는 인간의 마음은 모두 같으니까. 또 그러한 문제를 기탄 없이 이야기해 간다면 자연히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서로 이야기해 갈 수 있게 된다. 어쨌든
대화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모두 행복하게 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슬람은 우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문자는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것은 대성인의 불법과도 가까운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유일신 알라에 관해서는 이슬람 신학상에 어려운 논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전지전능하고 천지만물의 창조자라는 사고방식은 우주 근원의 법칙인 묘법을 지향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유대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쉽다. 나는 대화를 거듭해 간다면 이슬람교의 사람들도 불법과의 많은 공통점을 찾아내고 불법을 이해하고 공감하리라 확신하네. 야마토 신실은 저편을 응시하던 눈을 가늘게 뜨고 말을 이었다. 도다 선생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성인을 비롯해 석존, 예수 그리스도, 마호메트 등 각 교회 창시자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면 이야기는 빠를 것이다 라고.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총수끼리는 이야기가 잘 통하고 결단도 빠르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마찬가지로 세계 종교의 창시자는 각각의 시대 상황은 달라도 박해 속에서 민중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싸웠다. 모두 시대의 개혁자이며 총명한 용기 있는 사람, 신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면 불법의 깊이도 알 것이고 앞으로의 인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금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회담은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 사람들이 민중구제를 위해 살았던 창시자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대화를 거듭해가는 수밖에 없다. 청년들과의 대화가 끝났을 때는 이미 심야였다. 내일은 오전 10시 비행기로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가야 했다. 다음날 31일 아침 우에노 부부가 테헤란 공항으로 배웅 나와주었다. 아내 유리코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혈색도 좋고 발랄했다. 신씨는 출발 직전까지 우에노 부부를 전력을 다해 격려했다. 오늘은 건강한 부인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으면 제목입니다. 본전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겨도 본전님께 기원함으로써 어떠한 사태도 타개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오는 멤버도 늘어날 테니 그 사람들과 연계를 취하는 연락 책임자가 되어주십시오. 요리코가 예 하고 대답하자 신씨는 남편이 히데오에게 물었다. 남편께서도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엇이든 협력하겠습니다. 상쾌한 승낙의 말을 듣자 신씨는 부부와 굳은 악수를 나누고 탑승기로 향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는 현지 시간 오전 11시 20분에 도착했다. 이라크는 계엄령이 내려져 있어 공항의 입국 심사도 엄격했으며 짐도 꼼꼼하게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라크에서 1958년 7월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국왕 파이잘 2세와 항태자 등을 암살하는 이라크 혁명이 있었다. 이로써 황제가 폐지되고 공화제가 발족하긴 했으나 안팎으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다. 혁명 후 수상이 된 카셈은 1959년 3월 서쪽의 반공전선인 바그다드 조약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 나아가 1961년 6월 쿠웨이트가 영국 보호로부터 완전 독립을 이룩하자 카셈 수상은 쿠웨이트는 일찍이 오스만 트루크 시대 이라크의 한 주였으므로 영국이 손을 댄 이상 이라크의 땅이다. 영국이 손을 뗀 이상 이라크의 땅이다. 라며 쿠웨이트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랍 여러 나라의 거센 반발을 사는 결과로 초래했다. 또 북부 산악지대에 살며 자치를 요구하는 쿠르드인과의 분쟁도 일어났다. 한편 1961년 10월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4개국이 자본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라크 석유회사와 이윤 분배를 둘러싼 석유고속도 결렬되었다. 공항에서는 현지 아내를 의뢰했던 상사의 주재원이 야마토 신씨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신이치는 동행한 청년들에게 말했다. 일본에서는 2월 1일 밤에 남자부 간부회에 2일 밤에 여자부 간부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 호텔에 도착하면 격려 전보를 치자. 정려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대답했다. 예.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보내는 전보로 하게.
같은 청년부로서 서로 격려하며 광선유포를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네. 원래는 내가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아도 자네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야. 청년부 간부로서 어디에 있든 후배를 생각하고 격려의 마음을 써가는 것이 간부가 아닌가. 언제까지나 나에게 의지해서야 되겠나. 청년부 간부는 말뿐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로서 자각을 하루빨리 가져야 하네. 신이치는 그들에게 리더로서의 강한 자각을 촉구하고 싶었다. 이 신이치의 여행은 동행한 청년들을 육성하는 여행이기도 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점심시간이었다. 야마토 신이치가 방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시카와 유스케가 찾아왔다. 선생님, 이제 슬슬 일식이 그리워질 때가 된 것 같아 점심은 밥을 짓기로 했으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예, 최고로 맛있는 일식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준비해온 고체 연료 굴로에 냄비를 얹어 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밥알 표면은 죽 같았고 속은 덜 익어 딱딱한 최악의 상태였다. 그런 밥에 연어 통조림, 차조기 열매, 매실장아찌를 반찬으로 하여 먹는 점심 식사는 최고로 맛있는 일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신이치는 그런대로 맛이 괜찮군. 가운데가 딱딱해서 씹는 맛이 있어서 좋은데 라고 말하며 밥을 더 달라고까지 했다. 청년들은 신이치가 자기들을 염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모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일행은 식사를 마치고